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보장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제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나 앞으로 어떻게 사회보험 또 관련된 이제 공공부조 등의 사회보장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보고 나누면서 좀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돌이켜보면 이제 우리가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배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 개념을 우리가 쭉 훑어봤죠. 그리고 그러한 사회보장에 대한 제도의 형태나 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각 나라마다 좀 구축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형태 이것을 좀 구분해 봤습니다. 복지국가의 모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별로 사회보장이 좀 달라지고 있다 또 상이하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고, 이런 상이한 사회보장의 형태는 전 세계적인 세계 경제 흐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는 것들을 조금 짚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경제 위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930년대에 이제 세계 대공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에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07년 8년도에 세계 경제 위기, 이제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붕괴되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들을 통해서 세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이 세 번의 경제 위기마다 복지의 형태가 크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시장 중심, 그 다음에 다시 경기가 좀 괜찮아지면서 복지 중심, 또 다시 경제 위기가 오면서 또 시장 중심, 또 이제 복지 중심, 그 여러 나라마다 이제 그 시기마다 각 나라가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형태로 이제 복지 정책을 관리해 왔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고 온 추세에 지금의 현재의 각 나라마다의 사회보장 정책이 이제 안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놓고 볼 때 한국 사회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복지 정책이 아주 공고히 뭔가 국민들의 생활이나 인간다움 삶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항상 진행되어 왔다고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복지 정책은 좀 부족하고 좀 최소한에서 보장해주는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이제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은 조금 시장 경제에 초점을 둔,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지원만 해주는 형태로 복지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현할 때 좀 한계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이제 국가가 발전해오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효과와 경제적 부흥을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조업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요. 국가가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아주 우수한 형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본이 너무 많아서 자국 내에 있는 자본만으로도 이 경제 활동을 좀 글로벌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변화에 맞춰서 경제적으로 조금 집중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기 내에서
전 세계가 다 진행하고 있는 일부의 복지 정책만 좀 채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조 때문에 사회복지 학문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보다는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된다. 더 이상의 조세를 이제 복지 정책에 투자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드리고자 논문을 준비했는데요. 논문은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2000년도에 이제 발간된 복지국가의 몰락이라고 하는 하나의 논문이고요. 요거는 스웨덴 사례를 통해서 복지국가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2000년 당시의 의견에 대한 비판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 끝에 지금 현재는 2022년도에 스웨덴은 어떤 정책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문은요. 2022년도에 투고된 논문인데요. 요거는 덴마크 복지국가, 덴마크의 복지 정책을 통해서 현재 조금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복지 정책의 형태를 조금 살펴보고, 요것이 우리가 이전에 배워왔었던 사회보험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지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차차 이제 논문을 하나씩 살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체적인 논문의 좀 요약 그리고 서머리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의미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전달을 할 거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두 개의 페이지를 합치면 한 5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제한된 시간 내에 이 페이지를 우리가 낱낱이 살펴보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면 이 내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한번 이 논문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지국가의 몰락, 스웨덴 사례 분석을 통한 세계화론의 복지국가 쇠퇴론 검토,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논문의 목적은 이제 스웨덴 복지국가, 대표적인 복지국가죠. 이 스웨덴이 이제 채택하고 있는 복지 정책, 그러한 형태의 정책이 이제 몰락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복지국가에 대한 모델이 점차 쇠퇴하고 약하고 힘이 없고 이제는 복지가 아닌 경제 중심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입장에 대한 평가와 비판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복지국가의 미래가 점차 어둡다고 보여졌던 것이 이 당시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1997년도에 IMF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서 한국은 좀 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없는 입장이었죠. 경제적으로 워낙 침체되어 있고 통제를 받고 있는 시기였으니까요. 이때에 비슷하게 복지 정책을 펼쳤던 나라들도 복지 재정을 조금 위축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함께 정리를 해보는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론입니다. 이거는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일부분만 이제 복지적 원조를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신자유주의 체계가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세계적인 어떤 추세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세계화가 이제 국내 및 외국 자본의 국가 의존도를 강화시킨다입니다. 금융이 점차 세계화되면서 자국이 자국 내에 있는 이제 금융 자산만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추세에 자본이 좀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두 번째, 세계화로 인해 금융 및 산업 자본의 이동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은 어떤 국가가 복지 정책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당연히 조세에 대한 부담률이 커지겠죠. 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세금이 높은 나라에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운영하기 꺼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차 많은 기업들이 낮은 세금을 내는 곳으로 이동하고, 그러한 추세 때문에 그 자국 내에는 이제 일자리도 줄어들고 경제도 침체되면서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통합은 국민 국가가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확대 경제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긴축 재정을 추구하도록 이끈다. 이것은 금융통합, 그러니까 EU 그리고 나토 같이 국가 간의 이제 연맹 또는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할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투자하게 되는 복지 정책의 금액을 좀 한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정된 형태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제 정책을 펼치기도 어렵고 복지 정책을 펼치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추구하게 이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런 세계적인 추세로 인해서 일단 조세를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는 복지국가의 위기는 점차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각 국은 스스로 본인들의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을 결정하는데 자율성을 잃게 된다. 또 국제적인 경쟁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경제에 더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복지 국가의 쇠퇴가 복지 예산을 점점 줄이고 경제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기조, 그런 세계화적인 추세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세계화로는 오히려 복지국가의 몰락이 또 안되는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여기 보시면 세계화가 복지국가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확대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것들은 세계화로 인해서 이제 자국 내에 불평등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기존의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그 어떤 정책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복지적 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복지적 혜택도 줄어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불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당들은 그러한 시민들의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다시금 복지 정책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복지 국가가 세계화론으로 인해서 다시 붐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대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금융이 국내에 이제 자국의 안에 있는 것으로는 충분히 활성화되기 어려운 세계화 추세에 있다. 이런 세계화 추세에 조금 더 적응적으로 변화되고 발맞추기 위해서는 복지만 놓고 더 강화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추세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스웨덴이 어떻게 이러한 복지 정책을 변화시켜 왔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이 이제 스페인 복지국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세계 경제 위기가 왔고, 이제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는 예전처럼 이제 팽창, 국가가 발전되기는 어려운 시기에 도래하게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의 길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예산을 순수하게 복지적 차원에서의 제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정책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투자를 더 확대한다라는 겁니다. 뭐 고용이나 실업이나 뭐 가족 정책에 사회 비용을 더 많이 들임으로써 노동시장이 더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한 형태가 제3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3의 길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과거의 복지 확대 정책도 이제는 포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한 정세로 인해서 스웨덴은 이제 국제적 지향으로 인해서 좀 세계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아까 금융 자본이 자국 자본으로 자국 자본으로만 충족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스웨덴 자본가는 스웨덴 노동에 덜 의존하게 되고 국내 수요를 부양하는 복지 정책을 덜 선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EU에 가입함으로써 독자적인 사회 정책을 수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자본 자체가 해외에서 투입되는 부분이 많고, EU 가입으로 인해서 사회 정책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축소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의 경우에는 65%에서 50%로 감소되었고요. 연금 산정 기초액도 2%로 감축하였고, 수급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 소득 연계적인 비용을 부과했다.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는 형태, 그리고 치과 및 병원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 더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정책으로 좀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연금 비용을 감축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을 줄이고, 또 의료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비용을 본인이 더 많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복지 정책을 조금 더 위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스웨덴이 복지 정책을 굉장히 많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경제 위기와 또 스웨덴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 자국 내 경제 상황,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가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복지가 많이 위축되었다. 질병수당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는 이제 100% 지급하는 것을 결근기간 1일 결근을 할 때는 원래는 100% 지원이 됐지만 이제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고, 2, 3일 같은 경우에는 75%, 또 90일 같은 경우에는 90% 점차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월 750크로나에서 640크로나로 줄였고요. 부모수당의 소득 대체율도 75%로 줄어들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동을 낳으면 아동에게 지급된 수당도 줄었고요. 부모에게 지급한 수당도 줄어들게 되었고요. 20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수당도 지급하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굉장히 많이 줄이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나타난 변화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로 봤을 때 8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있었던 복지 예산이 92년도를 기점으로 줄게 됐고요. 2000년대가 되면서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참 이제 97년도, 90년대 초반부터 복지 국가가 이제 몰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복지 정책의 위축을 자꾸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2000년대가 되면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복지 국가가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몰락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GNP, 이제 국민 총 생산량, 여기에서 사회보험급부액의 차이를 살펴봐도 95년도까지 증가하다가 조금 줄지만 여전히 1970년대에 비해서 거의 유지하는 정도의 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 축소 경향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1990년대가 되면서 줄고 있던 예산이 점차 역전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복지국가의 위기를 통해서 복지국가에 대한 복지 정책이 많이 감소한 것은 맞지만 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점차 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은 이전에 감소했던 것을 원래의 자리로 가져다 놓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서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로 복구를 하면서 새로운 좀 복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640으로 줄였던 것을 750으로 다시 늘렸고, 이제 부모 휴가나 부모 수당의 소득 대체율도 75%에서 80%로 늘렸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봤을 때 경제 침체기인 80년대 초반과 90년대는 이제 복지 삭감이 진행되다가 90년대 중반부터는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복지 예산이 더 높아지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축소가 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차 9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점차 이게 늘고 있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기존부터 복지 정책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고 복지에 대한 기대가 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국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다시금 채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만큼 이제 국민들과 정부의 추세가 이런 복지 비용의 지출에 좀 익숙한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보시면 이제 복지 제도에 대한 지지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98년도에는 뭐 육아 서비스, 노인 간호, 사회 사업 이런 것들 지지도가 뭐 조금 줄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국가 및 지방 정부의 복지 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복지 제도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지속적인 복지 확대 정책의 결과 복지 국가에 대한 지지 세력이 노동 계급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위층, 이제 비육체 근로자들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이들은 복지 국가에 대한 자신의 이해 때문에 복지 국가 위기의 시기에 복지 국가를 보다 강력하게 지지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인즉슨 기존부터 복지 국가나 복지 정책에 대한 지지하는 많은 세력들이 그런 좀 영향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통해서 국가도 다시금 경제 회복을 하면서 복지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을 그대로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경제 위기가 오면서 분명히 많은 복지국가,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 복지비를 긴축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경제 회복이 되면서 사실은 다시금 이렇게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적인 추세 또는 국가의 경제 상황보다도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신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나라는 아니지만 복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 물론 스웨덴과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도 새로운 형태로 복지 정책을 더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사회 지출 추이를 살펴보시면은요, 1992년도부터 점차 줄었죠. 조금씩 줄다가 다시금 복지비가 올라가고 있고 현상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낮은 수준에서 복지비를 지출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서서히 내려왔지만 어느 정도 일반 자유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공적연금 지출 추이를 보시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점차 조금씩 공적연금이 늘었다가 줄이면서 유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공적의료도 조금씩 줄다가 늘어난 상태에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은 계속적으로 지급하던 정도의 복지 비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고 있냐? 공공사회 지출 대비 가족과 적극적 노동 정책의 비중 살펴보시면 최근에는 가족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굉장히 좀 강하게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은 이제 이전에 비해서 공적연금과 공적의료비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예년보다 가족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늘리면서 이제 복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결과 이제 빈곤율 자체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가족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율도 높은 편이다. 한국은 한 명이 안 됩니다만 스웨덴은 1.6, 한국과 비교해서는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반 정부의 채무, 그러니까 빚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한국도 빚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나라치고는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신념과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 정책을 더욱 유지하게 했고, 지금은 가족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좀 부유한 국가를 이제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2022년도에 나온 덴마크 복지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노동시장 모델에 대한 내용인데요. 덴마크도 예전에 비해서 연금과 또 의료보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줄이고 가족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것들을 조금 더 높임으로써 더 많은 국가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요. 한국은 이제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이 2.6%에 불과하다.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추세를 놓고 어쨌든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해나가면 2040년에는 GDP 대비 20%를 넘고 60년에는 28%를 넘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를 놓고 살펴보면은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이 점점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낮은 수준이지만 이 상태에서 이걸 계속 유지만 하더라도 이후에는 부채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연금은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의료비 지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어서 조세에 대한 충당은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이런 구조라고 하면 우리의 수입은 점점 줄고 나가는 복지비 지출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이런 갭이 60년이 되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형태의 이슈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복지비 지출의 증가는 조금 제한을 놓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웨덴 사례에서도 보는 것처럼 복지비 지출은 유지가 되어야 돼요. 유지가 되면서 사실은 복지비 지출은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면서 중요한 것은 소득 수준을 더 늘린다는 거죠.
우리가 소득 수준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게 불가능한 것은 낮은 출산율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도 많이 하고 노동시장도 잘 유지가 되어야 이 수입도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유지가 되었을 때 사실은 국가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경제 정책만 자꾸 투자하게 되면 물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비용은 커질 수 있지만 국민들의 이제 삶의 질의 불평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많아지는 불평등은 노동시장의 위축과 또 내수시장의 위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좀 이도 저도 아닌 형태의 정책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의 복지국가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보험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좋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덴마크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변화 속에도 지속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축해서 복지 지출 수준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통제되고 있는 나라다. 실제로 밑에 살펴보시면 GDP 대비 복지비 지출 퍼센트를 살펴보시면 80년대에 20%였던 것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이제 28%, 30% 조금 안 되는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한국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저돌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국가 채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국민 부담은 유지되고 있고요. 점차 줄어들고 있겠죠. 네.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이제 가처분 불평등 수준 또 0.263으로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국가소득 불평등 계수가 사실은 여기에 있죠. 소득 불평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부채 비율도 이제 유지되고 있고 고용률도 70%를 유지하고 있고 출산율도 1.7명으로 높은 편입니다. 국가 경쟁력 순위가 10위에 해당하게 되죠. 복지비 지출을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 잘 통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도 높고 고용률도 높고 경쟁력 순위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덴마크는 복지비 지출 중에서 노인, 노령, 의료에 대한 지출을 통제하고 ALMP 그러니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가족정책 지출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살펴보시면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이제 복지비 지출 중에서 노령과 의료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또는 고령화로 인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인구는 자꾸 늘고 건강은 악화되니까요. 그런데 덴마크는 이렇게 늘리지 않고 좀 낮춘 추세에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가족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이렇게 OECD 가입국들 중에서는 이렇게 12%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덴마크는 18%에서 조금 높이 올라갔다가 또 유지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족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많은 비중의 복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제 덴마크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과 개혁 과정을 살펴보시면 1949년에 나토에 가입하고 그리고 60년에는 유럽 자유무역연합 EFTA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지국가 건설에 조금 박차를 가하게 되죠. 1960년대 이후에는 공공부문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이 GDP 대비 50% 이상 늘어나게 되었고요.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도 굉장히 늘었고
이러한 형태의 내용을 통해서 스웨덴처럼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3인주의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도에 석유 파동이 생기면서 덴마크가 복지국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1973년까지 실업률은 1%였지만 1981년도 이렇게 되면서 9.2%까지 증가했고요. 실제 실업률은 약 20%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복지국가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당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형태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본시장을 자유화하고 물가연동 임금제를 폐지하고 복지 지출을 삭감하는 형태로 이제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제 가족 정책이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사회 투자형 복지 지출을 확대해서 복지 국가의 성격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많이 줄이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복지 국가 모델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보험 형식이 아닌 일반 재정으로 재정을 충당했었지만,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 수금액을 감액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노동시장 보충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되었다. 또 기초연금보다는 2층의 시장연금과 사적연금을 강화해서 노후소득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인즉슨 예전에는 공공비용을 통해서 모두 다 연금 금액을 제공을 했었는데 그 금액을 줄이고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만 지원해주는 형태, 그리고 사적연금과 또 민간보험 이런 것들을 투입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비용을 좀 줄이는 대신 다른 보충 대안들을 가지고 와서 노후를 보장하게 했다. 이것과 동시에 가족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 투자로서 이제 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거죠.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이제 고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가구의 안정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제도도 강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보육 강화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빨리 회복하고 공공보육을 도입함으로써 항상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쉽게 마련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보시면 모성휴가와 부모휴가 현황입니다. 모성휴가와 부모휴가 소득 대체율이 100%라는 거죠. 1980년대 55%였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씀에도 불구하고 18주까지의 100% 소득을 대체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보험에서 90일가량은 약 한 80% 정도의 소득 대체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제 90일가량을 100%로 대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이를 놓고도 90일 동안 내 기존 소득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자녀를 낳는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겠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공적 아동 보육 비율이 99.5% 거의 대부분이 공적 보육에 맡기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어린이집을 선택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맡기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형태의 어린이 시설이 많지도 않고 경쟁률은 높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교육과 또 부모가 보육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육아휴직 등에 대한 소득 대체율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낳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덴마크는
이제 소득 대체율도 높습니다. 그리고 공적 보육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항상 똑같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이제 공공 어린이집,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 안정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거죠. 70년대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었지만 점차 소극적 기간, 이걸 줄여 나가게 됩니다. 소극적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는 시간이에요. 실업급여를 받는 시간은 점점 줄이고 적극적 노동시장 기간, 그러니까 적극적 기간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시기는 점점 줄이면서 노동을 다시 재취업을 하는 시간은 점점점 더 빨리 올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걸 토대로 이제 노동시장이 아주 활성화를 띠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덴마크는 스웨덴 노동시장보다 훨씬 더 유연화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일용직, 계약직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에 대한 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덴마크 정규직 고용 수준은 좀 낮은 편입니다. 정규직 고용이라고 하면 공공부문의 급여, 정규직이 유지되는 일자리인데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줄였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아주 자유로운 형태로 비정규직이 많은 형태로 이걸 만들어내게 됐다. 반면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항상 내가 원하는 형태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롭게 취업하는 형태, 이러한 형태를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 비용은 더 많이 지출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연한 노동시장, 그리고 관대한 실업급여,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걸 통해서 노동시장을 아주 활성화시켰다는 겁니다. 유연화된 노동시장, 정규직 비중을 확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급여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정규직은 수당도 안 나가고 연차도 어렵고 하지만 이런 것들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관대하게 제공해 줍니다. 이걸 제공하면서 함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취업 알선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조기 취업 수당,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확대를 함으로써 내가 이제 정규직은 아니지만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바꿔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난 뒤에도 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력 단절기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 노동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죠. 이렇게 가족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국의 경제를 굉장히 유연하고 활성화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출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금과 의료를 줄이고 이 비용을 높임으로써 이 수준 안에서 평준화를 시킴으로써 국가가 안정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덴마크 모델의 비중을 덴마크 모델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르죠. 실업급여가 아주 관대한 것도 아니고요. 효과적인 형태의 노동시장, 고용정책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업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일자리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얻은 일자리도 저임금에 낮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이걸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추세에서 보육까지 가정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보험을 배우면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누릴 만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복지를 줄이고 경제적 투자를 하는 것이 답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 정책을 새롭게 개편하고 운영을 함으로써 더 좋은 형태의 나라의 모델과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간략하게 두 편의 논문은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기 있는 내용을 더 읽어보시면 훨씬 더 와닿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사회보장제도,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보험, 공공부조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의미있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내는 이제 기말고사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난 뒤에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복지 방향에 대해서 더 좀 선제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이 많았고요. 2년이 되면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과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